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지방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와 강원 내륙에 최대 20c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은 3에서 최대 1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치권 현안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1월 9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조금 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서 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눈이 온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 눈이 시작이 돼서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대중교통 타시거나 운전하시더라도 좀 제동거리 좀 감안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와 강원 내륙에 무려 최대 20c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은 3에서 최대 1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5에서 15cm 정도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특히 이번에 좀 많은 눈이 예상이 돼서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눈길에 안전운전을 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속보입니다.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빠르면 내일 발표한다고 하네요. 네, 경찰은 일단 최종 수사 결과를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좀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상임위 질의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요. 경찰이 앞서서 이번 피습 사건을 단독 범행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윤희근 청장은 공범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새해 첫날 김해 봉화마을에서 양산까지 이 피의자를 태워준 차량의 범행 관련성을 현재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피의자 60대 남성의 당적에 대해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잠정 결론을 냈는데 민주당이 어제 항의를 했다고요? 네, 이 경찰이 앞서서 정당법을 들어서 당적을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런 원칙이 좀 확인이 되자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어제 윤희근 청장에게 이런 법 적용이 이미 좀 사문화가 됐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은 좀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당적 공개를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늘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잔인성이나 또 중대한 피해에다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이 요건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피의자의 얼굴, 또 이름, 나이까지도 또 공개를 하게 돼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늘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5선 의원이죠. 어제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어요. 네, 어제 이 이상민 의원,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입당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 5선 지낸 중진입니다. 특히 대전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전패를 한 지역인데요. 어제 입당식에서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미력이나마 좀 노력을 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입당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네, 민주당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한 일종의 좀 이해 충돌로도 좀 볼 수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현재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이 좀 반박을 한 겁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런 이해 충돌이란 말을 하는 게 놀랍다면서 이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뭐 방탄 특검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모레 그러니까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모레인 11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모레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을 공식화하고 신당 창당도 또한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만큼 더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후엔 공언한 대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일정도 관심인 게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양향자 이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이 세 사람이 모두 참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이제 혁신계라고도 불리는 네.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도 곧 거취 표명을 한다고 알려졌어요. 네, 일단 어느 방향이든 결단이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뭘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좀 사실 없는데요. 그러니까 경선 참가, 뭐 또 불출마, 또 탈당까지 여러 선택지를 놓고 좀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 이 의원들의 자신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쟁점인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여부죠? 네, 맞습니다. 이 여야가 지금 막판 협상을 이거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런 중재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걸 토대로 원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직전에 이 본회의 직전에 여야가 최종 타결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북한계 무기를 제공했다고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이 국정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확인을 해준 건 한 외신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 보도와 같은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의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또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 증거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사진 한 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네, 이 사진은 북한제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인 이 F7이라고 하는 무기의 사진인데요. 이 무기의 기폭 장치를 좀 보면 한글로 표식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북한제 방사포탄 등의 무기가 좀 전장에서 잇따라 좀 확인이 먼저 됐었는데 이번엔 이 한글 표기가 적힌 부품까지 추가로 좀 확인이 되면서 북한의 무기 제공 사실이 좀 더 명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나와도 북한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네, 먼저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가리켜서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쓰이고 있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비난을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증거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북측이 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좀 이렇게 사실상 좀 버틸 수 있는 건 유엔 상임이사국들 간의 이견 등으로 현재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사실상 좀 어려운 걸 잘 알고 이걸 북한이 좀 악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생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금액이 비교적 큰 주택담보대출도 이젠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나 PC로 간단하게 이자가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고요? 예, 어제부터 이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이버페이 같은 이 플랫폼에 들어가셔서요. 개인정보 입력하면 본인이 받은 이 주담대 상품 정보가 뜹니다. 그 다음에 집 주소 등 이런 거 입력하고 나면은
몇 초 만에 불과 몇 초 만에 이자가 더 낮은 은행과 이 주담대 상품들이 쭉 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셨으면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선택을 하셨으면 그다음에 이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니까 서류 내셔야겠죠. 이것도 은행에 직접 안 가고 전부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합니다. 이것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최대 일주일 정도면 대출 갈아타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편한데요. 네이버 페이 등 핀테크 7곳과 은행과 보험사 또 16곳의 앱을 통해서 상품 비교가 가능하니까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쓸 때 이 신분증 특히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오류가 자꾸 떠가지고 저는 제출할 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애를 좀 먹었었는데 그런 오류만 좀 없다면 이번 서비스가 좀 이런 오류만 없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좀 쓰기가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다. 네. 이렇게 간편한 서비스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선 이 기간과 금액 조건이 있는데요. 기간은 빌린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금액은 10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 현재로서는 담보물 시세가 조회가 되는 아파트 주담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디딤돌 대출 등 이미 좀 이율이 낮은 정책금융 상품이나 중도금 대출과 같이 특정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은 상품도 제외가 됩니다. 또 혹여 이번 이 갈아타기로 대출액이 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갈아타는 상품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를 좀 넘어설 수가 없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점을 좀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정부 당시에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를 했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줄곧 좀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0여 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전 정부 정책실장을 포함한 22명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성인이면 2년마다 일반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쉬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제 주변에도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건강검진 자체를 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사실 알아도 지금 당장 좀 벌이를 해야 하니까 갈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정말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세의대 연구팀이 국가검진 대상, 건강검진 대상 420만여 명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검진 때 이 유급 휴가를 받는 직장인과 좀 비교를 해보면 미검진 비율이 7배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검진 안 받게 되면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죠? 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이 있어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병의 징후까지도 못 보게 되니까 예방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세의대 연구팀은 질병과 사망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2년마다 받은 자영업자보다 특히 암이나 또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배 이상 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검진률도 저조했고 사망률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검진을 안 받은 자영업자분이 계시면 언제 받았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서둘러 꼭 반드시 좀 시간 내셔서 무료 검진을 당장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난 코로나19 기간 당시에 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 측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좀 도덕적 해이가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을 다 갚은 사람만 좀 해당이 될 것이라면서 빠르면 다음 달 설 이전이라도 준비가 좀 되는 대로 빨리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은 이제 한국판 나사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르면 좀 올 상반기에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이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해 4월에 이 관련법이 발의가 된 후에 9개월 동안 표류를 하다가 드디어 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건데요. 이르면 5월쯤에 이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존 최고 연구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최고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이 되는 겁니다. 우주항공청은 이제 이 우주의 연구 개발 또 정책까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사실상의 모든 역할을 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같은 이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항공청의 설립 후보지는 경남 사천, 이 경남 사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네. 시각 7시 35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폭설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고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점차 강하게 내리면서 쌓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에는 5에서 곳에 따라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1에서 5cm 정도가 예상되지만 기온이 높아 비로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6도, 광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20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에는 여의하루에서 동작대교 사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 올림픽대교에서 노량진 수살장까지 주춤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은 군자교에서 성서분기점까지가 정체가 심합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도권에선 수원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충청권에서 북천안에서 교통량 늘었고요. 남부권에선 구미 부근 1,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3km가량 정체가 극심합니다. 국도로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가 쌍특검 법안 재표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법리 검토에는 착수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졌었고요.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는 비공개로 헌법 전문가들, 그다음에 변호사들 모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듣는 자리를 가졌고요. 뭐 앞으로도 한 번, 많으면 한 2번 정도 그런 식의 내부 검토를 좀 거칠 예정입니다. 예. 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 이제 검토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죠. 거부권도. 그리고 헌법의 문헌상에 보면 특별히 이 권한을 제한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 거부권은 제한이 없는 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모든 권한 그리고 모든 권리에는 내재적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한 자체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면 권한도 제한 문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임명했던 여러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한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은 대통령의 친척은 대통령을 친척으로 뒀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치외복권 지역에 사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역시도 특별한 수식어가 없다 하더라도 뭐 본인 범죄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본인에게 굉장히 이익을 많이 주는 법이 손해를 끼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상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일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중심으로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헌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도 기각도 아니고 각하될 거라 뭐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 놓고 표결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럼 과거 노태우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써 쓴 겁니다. 거부권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이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부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그럼 맞는 것이냐. 앞으로도 이렇게 제한 없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놔두는 것이 그러면 국회 역할이냐.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그 검토 하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같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오히려 국민의힘도 이런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표결 시점 관련해 가지고요. 그걸 네. 뒤로 미뤄서 이른바 저쪽 여당 쪽 공천이 끝난 다음에 반란표를 좀 모아서 뭐 가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고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8번째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렸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가 이 법의 내용은 판례 그동안 형성되어 왔고 축적되어 왔던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국회에 냈어요. 그러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킨 법인데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것들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좀 해보겠다. 좀 뭔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법도 이해상충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근데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간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헌법적인 어떤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네. 이제 박주민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과거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법안 들고 나왔을 당시에 박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 야당 혼자서 수사 범위 특검 추천까지 다 하면 야당을 위한 특검일 뿐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적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전주 의원님 참 저를 자주 거론하세요. 예, 이걸 한번 보시죠. 이제 대장동 특검이라고 했을 때 대장동 특검이라는 말 속에 되거나 다 똑같이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특검 중에서도 대장동이라는 사건 중에서도 지금 통과된 특검법은 55클럽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여러 분야가 있고 부분이 있고 또 관여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50억 클럽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굉장히 공분이 높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50억 클럽 부분에 대한 특검법이 지금 발의돼서 통과됐었고 거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님은 이걸 다 뭉뚱그려서 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좀 생각했던 부분에 한정된 그런 특검법을 때 국민의힘이 들고 나왔었던 건데 정작 지금 그 얘기되고 통과됐고 또 거부권 행사됐던 50억 클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으로 뭉쳐가지고 얘기하시면 꼭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설치 그리고 이제 신년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특별감찰관 설치만 해도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할 것 같은 보도가 좀 나오자 그 당시 장제원 의원님이셨나요? 그때 인수위 비서실장이었죠. 비서실장이었죠. 예. 무슨 소리냐? 우리 당선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약이었고 인수위 시절에도 이거 반드시 이행한다라고 재차 막 화까지 내면서 강조했던 게 특별감찰관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 마치 거부권은 행사했지만 그 거부권의 대신 이건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누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었고 막 화까지 내면서 우리 당선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마치 지금 거부권 행사의 하나의 참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여하튼 설치를 하려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야당은 협조는 그럼요.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협조를 하시고요. 예. 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어제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이번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인데 오전까지 입장차 못 좁히면 야당 단독으로 갈 수도 있나요? 사실 이제 의장님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 또 의장님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은 9일 날 즉 오늘이죠.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찌됐든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1월 29일 이후에는 이 법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됩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1월 29일까지 미룰 필요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당겨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9일 날에는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어제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오전에도 아마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의장님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한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당에서 입원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많이 네. 회복되셨습니까? 저도 뭐 사실 면회를 간다거나 뭐 이러진 못해서 직접 제가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러진 못했는데요. 여전히 뭐 이렇게 회복은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주 뭐 이렇게 막 건강이 좋아지셨다거나 그런 상태는 제가 아니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예. 당무 복귀가 뭐 당장 뭐 며칠 후에 뭐 이런 상황은 불투명한 거네요, 아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제가 직접 뭐 뵙거나 뭐 의료진하고 직접 소통하거나 그건 아니어서 딱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 놓고 특혜다 또 지역 의료 비하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일부 의사단체는 검찰 고발까지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뭐 제가 의료진이 아니라서 그 당시 상황에 뭐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졌었는지는 정확히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매우 한정적이지만 서울대병원 측하고 부산대병원 측의 의료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료진 간의 어떤 대화와 또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판단인 만큼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존중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신상 정보 공개 여부 오늘 이제 결정이 됩니다.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 기관에서 좀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범죄가 이제 있는데 그 범죄 중에 살인, 살해라고 불리는 종류의 범죄들은 특히 동기범이라고 분류가 돼요. 동기범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동기가 있어야 그런 일들이 보통 벌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동기가 무엇인지, 동기가 진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이제 본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 동기를 확인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고 또 국민들의 경우에 벌써 이게 보도를 통해서 여러 추측성 보도 또는 뭐 소위 수사기관 발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적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딴 건 모르겠고요. 수사기관이 좀 정리를 해줘야 국민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수사의 어떤 본류가 제대로 잡히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신상 공개 아까 이제 저도 들었는데 뭐 세세한 다른 정보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미 다 양당의 압수 등을 통해서 그 당적을 다 확인했으니까 좀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정당법상 이렇다 하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예. 현실상 좀 공개하는 것도 낫지 않겠네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당적 보유 여부로 그 지금 들고 있는 정당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법조인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일단 이 입당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이상민 의원님이 평상시 갖고 계셨던 생각이나 하셨던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 방향하고 잘 안 맞아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우리 당에서도 제일 먼저 평등법을 발의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이 평등법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속이 많이 상하셨던 통과가 안 돼서 그런 분인데 국민의힘은 평등법을 반대하는 명시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보 입장에서는. 왜 가셨나요? 그럼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김건희 특검 이런 것도 주장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지난 4년 전에 네. 대전이 7대 0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7개의 의석을 민주당이 다 확보하고 그중에 이제 한 명이 또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민주당의 이번 총선판에 특히 이제 고충부 지역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입당하신 것이 지역의 정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천천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그렇군요.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그러니까 모레죠. 기자회견 네. 열어서 탈당할 예정입니다.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들 이제 혁신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탈당 가능성도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긴장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선은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그 의원님들이 탈당을 기정사실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탈당할 거다라는 걸 무조건 전제로 해놓고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당이 이제 어차피 계속 앞으로도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니까 빨리 좀 그렇게 미리 그렇게 좀 그림을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통합을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너무 예단해 가지고 뭐 탈당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종철의 전격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인간의 자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날씨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역대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방식을 돌아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 혹은 시민 실천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네가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냐, 유별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소비 후에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배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려면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문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도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눈이 강해지면서 일부 지역은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고요. 이 눈은 수도권은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제주도 산지는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 그중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곳에 따라 15cm 이상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에서 5cm 정도가 오겠지만 남부지방은 기온이 높아서 비로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대부분 눈으로 오겠는데요. 1도 안팎의 기온 차이로도 눈이 비로,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같은 지역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클 전망입니다. 오늘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6도, 광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을 1박 2일로 방문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오찬회동을 한 데 이어서 결국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이 이 의원 휠체어를 직접 끌고 입당식이 열린 회의장에 입장을 네.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입당 어떤 의미인가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소위 말하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갖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갈 수 있게 언제든지 문을 열어놨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뭐 처음부터 국민의힘을 선택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또 금태섭 신당 등의 연합을 위한 연대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특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 11월에 토크 콘서트를 할 때 인요한 위원장이 현장에 참석했는데 그분을 상대로 영어로 말을 하면서 미스터 린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적 그 발언을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고 평해가지고 본인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한계를 다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주창했던 개딸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 또 이재명 당대표 사당화 이런 비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뭐 국민의힘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대표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과연 국민의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면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총선을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신 걸로 보입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진정성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분석 이런 것들이 본인과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그냥 총선의 불쏘시개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영입한다라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적극 합류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이제 대전 유성을입니다. 네. 4년 전 총선 성적표를 보니까 대전에서 민주당 7석 국민의힘 한 석도 없었어요. 네. 7대 0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지역구 챙긴 다음에 인접한 네.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노력해서 네. 총선 승리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네. 실제로 이 의원 입당이 중부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로부터 이상민 의원이 항상 이재명 대표 비판, 개딸 전체주의 비판을 하면서 집단 린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그와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 무당파들이나 중도층에서 굉장히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상민 의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중도층에서. 그래서 적어도 대전에서 대전 지역, 충남 지역에서 어떤 무당파나 중도층의 표심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그 이후에 한번 21대 총선 이후에 그 대전 충남 지역의 지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대선 때 보시면은 윤석열 그 후보가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겼고요. 네. 다음에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장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5개 구 중에 4개 구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의원도 14대 4로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MBS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 및 그 최고위원들 총사퇴 및 통합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대전 충남이 48%로 서울의 50% 다음으로 2위입니다. 즉 대전 충남 지역의 여론이 과거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변화가 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데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배신의 정치라며 날선 비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항상 그 어떤 사안이 났을 때 그 당에서 반응하는 것이 정도를 보면 그것이 주는 충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굉장히 극도의 비난의 증오의 언어를 썼는데 이건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것을 반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함께 어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가 강원도죠? 예. 예. 한동훈 위원장 부모님 고향이 또 강원도라고 하네요. 예, 그 모친이 홍천군 내촌면이라는 데입니다. 지역구입니까? 예, 제 지역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강원도 전체 인구가 한 150만 되고 작잖아요. 네. 어제 원주에서 왔는데 그 홀에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의 당원들도 모였지만 일반 그 시민들도 많이 모이셨습니다. 즉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어요.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저희 지역구에서 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데 저희 당협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많은 요청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위원장 내일부터 이제 부산을 찾습니다. 네. 부산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잡아놨어요. 네. 비대위 출범 후 첫 현장 회의도 또 부산에서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부산이 지금 굉장히 여론 지형상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 실패,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이전 공약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반대로 현재 전혀 진척이 안 돼 있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그 참패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악화 이런 것이 부산 지역에 굉장히 여론 지형이 안 좋아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 선거에서도 서부 부산 쪽은 거의 40% 정도의 그 득표율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초기에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세를 결집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확장성을 이용해서 이제 여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측면이 있다. 이 말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년 인사회라는 거 제가 어제 원주에도 한 3천 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정이 정해지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후속
그 조치들이 필요하고 일정을 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전, 대구, 광주, 청주, 수원, 강원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이것들도 사전에 다 일정을 조율하고 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타이밍은 또 다소 뭐 민주당에서 뭐 또는 패널들이 평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패널들이 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일 거기 때문에 뭐 경호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겠어요. 이번에 어제도 사실은 뭐 한동훈 위원장께서 보통 오시면 이제 참여한 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하셨는데 워낙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와서 사실은 어제 그런 그 같이 사진 찍고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을 못 가진 거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상황이었군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 여당이 변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지적한 민심을 돌보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것이 어떤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 그분이 굉장히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면서 헌신을 강조하셨잖아요. 이거는 그 과거 인여한 그 혁신위원장이 강조했었던 희생을 통한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총선의 과실을 따먹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기존 정치인이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을 아젠다를 꺼냈는데 결국은 그걸 완전히 사실상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개딸 전체주의를 청산해라 또는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빨리 해산해야 된다. 또한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어떤 기득권화를 타파해야 된다는 민주당 내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시작을 본인은 헌신으로 해서 비대위원도 현역 의원이 아예 없는 완전 40대의 이하의 젊은 그 비정치인으로 채웠고 그리고 계속 그 외연을 확장하고 정치가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기득권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면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저희 당에 대해서 보는 시각 중에 수직적 당정 관계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반자적 관계로 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동반자적 관계라는 건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고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가 보여줘야 되겠죠. 아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와서 재의결 절차 두고 여야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저희들의 입장은 일관되게 뭐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성, 그다음에 총선용 법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특수부까지 총동원해서 2년간 수사하고 사실은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차례 건의도 그 지도부에서 이제 묵살하면서 사건 처리를 안 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50억 클럽 사건은 사실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다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고 총선용 특검이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고, 결국은 제2 요구를 해서 마무리 짓자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빨리 제2요구를 하면 결국은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을 수 없으니 결국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는데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참 굉장히 우스운 발상을 했는데요. 제가 그 권한쟁의 심판 뭐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저쪽에서 이해 충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그 사건의 관계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단이 있을 때 이제 이해 충돌이 법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이해 충돌 주장에 대해서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도 있다. 이것도 55클럽 특검. 그렇죠. 네. 예. 그 얘기를 한 걸 거고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네. 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만 이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감정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지는 않나.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2부속실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2부속 지금까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죠. 근데 요번에 또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얘기를 나오니까 갑자기 물타기라 그러면서 또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아마 그것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그 대통령실의 변화된 모습일 거고 모습의 한 행태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언론에 노출된 그 기간이 상당히 원래 노출 안 되는 기간이 좀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네.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고 아마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여러 가지 추가적 행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거는 뭐 원래부터 특별감찰관 제도가 소위 그 대통령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비리의 사전 그 예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아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그러니까 모레 탈당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네. 비명계 혁신계라고 불리죠. 원칙과 상식 의원 4명도 네. 탈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에다가 4명의 현직 의원까지 탈당을 한다면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가 그 목욕탕에서 만났더니 벌써 이제 내일 네. 원칙과 목욕탕이라면 국회 목욕탕. 네, 의원 목욕탕. 의원 목욕탕이요. 네, 의원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 아마 탈당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두 분이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비명계의 대표적인 그 의원으로 뽑히는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분들은 이제 대체로 보시면 지난 체포영장 때 사실상 이제 찬성 입장을 보이셨던 분인데 거기에 친명계의 원외 인사들이 다수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공천이 과시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만약 이낙연 대표와 원칙과 상식에 합류해가지고 일정 규모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피스프에 헬기로 이제 서울로 올라온 서울대병원으로 온 거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검찰 고발까지 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고발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입니다.
그 문제는 닥터 헬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그 멘트를 통해서 마치 부산대 병원의 어떤 의료 수준에 대한 폄하 또 의료기관의 서열화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자고 그동안 주창했던 민주당이 모순적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 해결할 방법이었으니 침묵을 일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중적 모습의 대표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금 현재 고발을 어떤 형태를 고발했는지는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인터뷰 중 언급된 여론조사 소개해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 영북 54.6%에 이어 대전 세종 충청이 42.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남부지방 제외하고 전국에 많은 눈 예보되어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감속 운행 및 차간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CES 전자쇼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가 오늘 개막합니다. 현지 시각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 올해 CES 화두가 뭔가요? 자, 우선 이제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All Together, All On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이 함께 인류의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첨단 기술이 그러니까 인류가 마주한 수많은 난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까 좀 이런 게 진짜 핵심 화두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혁신상의 수상작 몇 면을 보면 그런 점이 좀 드러나는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죠. 독일 보쉬가 이 인공지능 기반 총기 감지 시스템으로 AI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AI가 이미지를 분석해서 총기 소지자를 탐지하고요. 이 총기 발사음 같은 음향을 분석해서 총기 위치를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AI가 아닌가 싶은데 총기 감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에 AI가 적용되는 혁신 기술들의 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요즘 등장한 단어가 죄송합니다. 온 디바이스라는 건데요. 온 디바이스. 네. 인터넷 연결 없이 이 각각의 전자기기에 내장된 칩이 있어요. 이 칩으로 AI를 구동하는 그런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데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탄을 알리는 거죠. 이번 전시회가. 그러니까 이 같은 관련한 제품들을 참여 기업들이 앞다퉈 내놓았는데 국내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이렇게 내놨습니다. 뭐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AI 또 뭐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이런 주제인데요. 자, 이제 어제 일부가 살짝 공개됐어요. 이제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차세대 TV를 공개했는데 AI를 탑재했습니다. TV에.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걸 예를 들어 보면은 저화질 콘텐츠를 고화질인 8K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영상 왜곡을 줄여주면서 원하는 음성을 또 분리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 투명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전시를 했는데 이 전원을 끄면 유리처럼 투명한 스크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무선 투명 OLED TV를 선보였는데요. 이 LED를 그 LED와 달리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이 OLED를 투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변 기기 연결선을 없앤 무선 송수신 기술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TV를 껐을 때 검은 화면이 뜨지 않아서 주변 가구와 되게 잘 어울린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렇죠.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대거 참여합니다. 그래서 국내 참가 기업이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CES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여기 코엑스인가? 뭐 이런 말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정부에 따르면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등 다 해서 761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올해 CES에는 이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통합 한국관을 라스베이거스 현장에 꾸리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코트라 등이 참여를 하고요. 총 32개 기관, 그리고 443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는 2021년에 340개에 그쳤던 국내 참가 기업 숫자가 작년에는 한 565개로 늘어난 데 이어서 올해 이제 한 760개까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났네요. CES 혁신상을 받는 국내 기업도 역시 역대 최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지금 143개 기업이 받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수상작은 좀 작년에 미리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그 310개 정도 수상 기업이 있거든요. 이 중에 한국 기업이 한 46%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또 중소벤처기업이 한 121개사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주목할 점인데요. 이 혁신상은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 제품을 개발한 기업에 주는 상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구분 없이 첨단 산업과 관련한 이런 세상에 없던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 공개한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민간 무인 달 착륙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 민간 무인 달 착륙선이 어제 우주로 떠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주기업 에스트로보틱인데요. 여기서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라고 있습니다. 송골매란 뜻이죠. 현지 시각 8일 오전 2시 1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이 벌컨 로켓에 실려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은 이 페레그린은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의 용암지대 시누스 비스코시타티스에 착륙할 예정인데요. 탐사선 착륙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번에 발사된 벌컨 로켓은 2단 로켓인데요. 요즘 민간에서 우주 경쟁이 한창인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고 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민간 이렇게 같이 이제 우주 발사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제프 베이조스의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한 B4 엔진을 1단 엔진으로 이번에 장착을 했고요. 벌컨 로켓은 고체 연료 부스터를 최대 6개까지 장착했고요. 이 고도 400km에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한 24,000kg, 4,900kg까지 화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달 탐사가 그동안 이제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시면은 달에 안착한 유무인 그런 탐사선은 꽤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전부 뭐 미국, 소련, 중국, 인도 이런 국가 단위로 주도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에스트 로보틱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도를 했고요. 존 손턴 최고 경영자가 이제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폴로 이후 처음이 될 미국의 달 표면 귀환에 앞장서게 되어 큰 영광이다, 이랬는데, 아폴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에 이제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 51, 2년 만에 탐사 재개를 한 겁니다. 이 페레그린은 아폴로 우주선처럼 달까지 곧장 날아가지 않고 한 달 동안 이 달 궤도를 돌다가 서서히 고도를 낮춰서 연착륙을 시도하기로 했고요. 탐사선에는 달 표면 방사능 등을 조사할 기구가 실렸습니다. 조만간 있을 그 우주 비행사들의 달 착륙을 앞두고 이 자세한 정보를 좀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미 한국우주국이죠. 나사는 페레그린 등을 통해서 달 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옮기고 달에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한 기지를 짓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이번 발사 후속 임무에 우리나라 기관도 이제 참여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개발한 뭐 달 우주 환경 모니터라든지 달 표면 자기장 측정기 등이 있는데요. 이것에 이제 포함돼서 이제 예정대로면 올해 말에 미국 우주 탐사서 기업들이 이제 또 달 착륙선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장비들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기관들이 기여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끝내고 3부가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선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뉴스에 나온 법률 지식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법학다식.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60대 김모 씨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이게 뭡니까? 피의자의 얼굴이나 나이나 이 성명 등 이 신상 공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심의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서 4명 이상은 반드시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이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게 됩니다. 이 신상정보공개위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요. 그 공개하는 대상이 되는 피의자한테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고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판단이 되게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는 어떤 법률적 기준에 네. 따라서 이제 공개 여부를 정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관련 법에 따르면 총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 무죄인 사람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죄를 범했다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보고,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즉 피의자의 재범 방지나 이 범죄 예방 등 오로지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 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최근의 사례를 보니까 좀 이렇게 신상 공개되는 것들 보니까 사회적 공분을 사거나 네. 이런 것들은 신상 공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3가지 요건을 그런 것들이 충족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공분이 되고 언론 보도되는 사건들은 보통 굉장히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있잖아요. 또 국민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도 굉장히 그 높기 세 번째 때문에 포인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공개가 되는 것이 일례였습니다. 네. 신상 정보로는 이제 이름, 네. 얼굴 뭐 이런 거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관련 법에 따르면요. 얼굴, 보통 머그샷이 공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름 공개되고요. 나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머그샷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예전엔 법에 따르면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바뀌겠지만 피의자가 거부를 하면 머그샷, 그러니까 딱 체포 당시의 모습을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주민등록 사진이랄지 아니면 마스크나 모자에 가려진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뭐 한 20년
20년 전 네. 사진도. 네, 그래서 예, 예. 사실은 현재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또 주민등록 사진은 포토샵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취지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진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 이런 비판도 있어 왔는데 이제 관련법 이제 새로 시행된 법에서는 이 신상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머그샷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좀 미국하고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예외 없이 그대로 유명 배우라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라든지 네. 바로 그냥 그때의 모습이 공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의자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달부터 신상 정보 공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관련 법이 새로 제정이 됐고요. 이제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점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의자 머그샷을 강제로 촬영하고 말씀 주신 대로 강제로 이제 공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피의자가 체포돼서 수사받을 때 우리가 왜 공개수배 전단지 보면 전면 사진 있고 딱 본인 수용번호 들고 측면 사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강제로 촬영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간은 이걸 공개하려고 할 때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젠 더 이상 동의 없이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피의자 즉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만 신상 공개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이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원이 결정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에요. 네. 이게 언론에 이제 화제가 됐을 때가 이미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많았는데 문제와 관련 법이 이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재판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상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경찰이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인가요? 왜 그렇죠? 관련 법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됐고요. 세 번째 달라진 점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네.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특정 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1월 25일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 또 중상해 특수상해죄도 포함이 되고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조직 및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네, 그럴 때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이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가장 같아요. 큰 거는 본인 동의 없이 이제 찍을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다는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 습격한 김모 씨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네. 당장 오늘부터 언론에서 피의자 얼굴 이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피해자 동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이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그 피의자한테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5일 정도 유예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만약에 이 피의자가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 없다 이렇게 통지할 때는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닷새 동안의 이의 제기 기간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7일에 부산경찰청은 김모 씨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신상 정보가 공개가 결정이 되어도 네. 당적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별개의 법률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나이, 얼굴 이 정도만 이제 당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제 이제 밝힌 바로는 정당법 24조 4항을 보면 이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자신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규정상 우리가 당적을 공개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모 씨 외에 이제 조력자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조력자 역시 신상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가 되나요? 별개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조력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 브리핑에 나온 바로는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제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혐의를 자백하기도 했고 실제 살인미수 행위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위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조력자 부분은 당연히 별도로
신상공개 심의위를 통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또 이제 연쇄 그 살해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서 살해한 이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이제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와 두 사람을 살해한 이모 씨, 두 사람 모두 신상 공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김모 씨 같은 경우 사실 미수에 그쳤다라는 점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뭐 양주, 고양이 다방업주 살해 사건은 이미 2차례 살해를 이제 기수죠. 범죄를 완성한 그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실 두 사건 다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있죠. 그런데 또 첫 번째 요건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사건 다 신상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검사 출신 우리 이 변호사님의 전망이니까 좀 신뢰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어떤 법적인 절차, 법적인 네. 테두리 안에서 지금 신상 공개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인터넷 사이트나 영상을 통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선 어떤 사이트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구본창 씨가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 구 씨는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도 공개하고요. 이름, 또 출생 연도, 거주 지역, 직업, 심지어 직장명, 전화번호 등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라는 또 제보를 받으면 지워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이트가 회원가입이 없이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이트인 게 일평균 방문자가 무려 7, 8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구본창 씨가 현재 지금 송사에 휘말려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최근 받았는데 그 해당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구본창 씨가 2018년 9월부터 10월 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 이 5명의 사진을 포함해서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를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의 활동이 사실적시인데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 국민참여 재판에 이제 참여했던 배심원 7명 모두도 이 구 씨에 대해서 전부 무죄로 판결해서 1심 결과는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이게 이제 1심에서는 무죄로 제가 선고가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결론이 2심에서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2심을 담당했던 수원고법 형사 1부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사적 제재 내지는 비난을 수단화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어떠한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얼굴과 심지어 이 미지급자의 직장명까지 공개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가 그 미지급자에 대한 비방적인 표현이나 뭐 모욕 등의 표현을 같이 덧붙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 구체적인 신상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정화되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2심 판결은 받고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이 구 씨의 비방 걸 인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 판결인 이 벌금 100만 원과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그대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 난 게 아니고 올려놓은 거니까 이게 어떤 완결성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팩트 자체가. 네. 배드파더스 외에도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위 악당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조회수 높은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사실 법적인 테두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배드파더스에서도 대법원 또 그 2심 재판부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러한 비난을 수단화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를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에 대한 테두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사적 제재는 좀 허용되면 안 된다. 근데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보는 사람은 속 시원하지만 이걸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반론권을 제기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또 침해받는다라는 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법률에 따라서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이거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게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 배드파더스 구 씨가 재판받는 동안 사실 법적으로도 많은 변화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여가부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시행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적 제재를 통해서만 이게 오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라는 정보 국가 기관을 통해서 공적으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법률을 시행하고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의 미비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눈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동작대교 지나서는 4, 5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 중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구리시계에서 청담대교, 또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출근 정체 이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은 목동에서 하월고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군포부터 부곡,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이천 진입로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장수 부근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김포부터 자유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커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 5일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미 대선 과정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각자 새해 첫 연설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서로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서로 비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난 1월 6일입니다. 이 미국 의회 난입 사태죠.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트럼프는 이 의회 난입 사태를 지금 조장했다고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바이든이 새해 첫 연설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뭐 트럼프를 한 40번 이상 언급한 것 같고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바이든은 본인의 업적을 강조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런 기조였었는데 금년에 전략을 확 바꾼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은데 지금 판세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바이든한테. 네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선거에서 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되로 받으면 말로 주는 사람이니까요. 바이든 당신이 엄청 무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이
뭐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 무능한 당신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대선이 그 양상이 좀 네거티브로 치닫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 대선과는 진행 과정이 다릅니다. 공화당 경선 일정이 먼저 시작되는데 미국 대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국민이 먼저 직접 투표를 하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주마다 할당받은 선거인단이 있어요.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 일종의 간접 선거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도요. 각 주마다 할당받은 뭐 대의원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당은 얼마 안 남았죠. 1월 15일 아이오와 이 동북부의 작은 주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 경선을 치릅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는데 코커스는 각 당의 핵심 당원, 뭐 대의원, 진성 당원이 참여해서 후보를 선출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1월 말에는 뉴햄프셔에서 프라이머리라고 열립니다. 프라이머리는 그냥 모든 유권자라면은 누구나 가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열린 경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10개 주, 15개 주 정도의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슈퍼 튜스데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슈퍼 튜스데이가 끝나면은요, 누가 후보가 될지, 각 당의 후보가 될지 대충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공화당 경선은 공식적으로 7월에 끝납니다. 그렇군요. 공화당 대선 주자 지지율 트럼프 지금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거의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지금 니키 헤일리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지냈던 여성 후보인데 이 니키 헤일리가 좀 치고 나오는 양상은 양상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좀 극단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뭐 위태한 면도 있고 그래서 반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좀 헤일리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트럼프의 대세론을 잠식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금 대세론을 굳히고 있거든요. 네.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연이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세론을 꺾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일리에 대해서 이제 성차별적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가 선거가 시작되니까 역시 트럼프발 미국 사회 분열 양상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출마 둘러싸고 여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트럼프가 조금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죠. 네네. 헤일리가 치고 올라오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일리를 아마 bird brain이라고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bird brain 한국말로 치면 이게 새 대가리라는 뜻인데.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이게 종종 여성을 비하할 때, 여성의 지적 능력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는 이런 표현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와 헤일리가 서로를 공격하긴 합니다. 근데 선을 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헤일리를 부통령 후보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헤일리도 트럼프를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선거 전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너무 화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함에 있어서 일정 선을 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콜로라도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제한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헌법에 많은 수정헌법을 또 첨부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수정헌법 14조에 아마 사망일까 그럴 겁니다. 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2021년 의회 점거 사태는 반란이고 또 이를 뒤에서 조장한 트럼프는 그러니까 반란을 조장한 것이다. 그래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는 콜로라도 경선 투표 용지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
그러니까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캠프는 바로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네. 연방대법원이 관련해서 곧 첫 번째 심리를 할 겁니다. 다른 주에서도 한 10개 주 정도에서도 지금 콜로라도 주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법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연방대법원이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의 운명은 연방 대법원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곧 심리를 시작하고요. 연방대법원이 아마 2월 8일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법학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트럼프의 콜로라도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니까 뭐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을 그냥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승리죠. 날개를 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심리를 시작하되 최종적인 판결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가능할 텐데 그럴 경우에도 트럼프가 출마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종 판결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 콜로라도 이 대법원의 판결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연방 대법원의 이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9명의 판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3명은 트럼프가 본인 임기 당시에 지명을 했던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3명까지 포함해서 9명의 대법원 판사 중에 6명이 보수 성향, 친공화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트럼프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이 대법원 판결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사의 이 구성과 이 성향을 살펴봤을 때 이 대법원이 트럼프 후보의 출마를 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시간 관계상 좀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뭐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작년 하순부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일반 국민들이 투표하고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표의 향배가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뭐 미시간, 위스콘신, 뭐 네바다, 뭐 아리조나 이런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어떨 때는 민주당한테 투표하고 어쩔 때는 공화당한테 투표하는 그런 주에 지금 표심이 중요한데 위스콘신 빼고 다 지금 바이든이 밀리는 것으로 나와서 추세가 굉장히 바이든에게 안 좋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뭐 외교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이 바이든이 워낙 그 예측 불허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특별히 뾰족한 묘수가 없다라는 게 참 큰 문제인데요. 저는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그리고 한미일 협의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조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제도화를 진행해서 네. 미국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렇군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김재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9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